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평론가 선생님께서 SNS에다가 이런 말을 올리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깊이 인상이 남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는 이제 놀 거 다 놀고 언제 일하냐."라는 이런 말에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세뇌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처음부터 발상이 좀 잘못됐다. 오히려 일하는 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언제 노냐.' 이런 식으로 좀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자면 뭔가 틀에 박힌 어떤 의무적인 공부랄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언제 노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예전부터 우리들은 뭔가 근면, 성실 뭐 이거에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찾는 경우에는 뭐 막스 베버였나요?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무슨 뭐 기독교적인 일의 철학 뭐 이런 저작도 있어서 우리들은 20 세기 내내 열심히 일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남들과 경쟁을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또 부와 명예까지도 더 많이 누리는, 남들보다 뭔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 '내가 놀고 싶은 시간을 좀 아껴 가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 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푹 파묻혀 왔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보고서. 과연 놀 거 다 충분히 놀면서도 여기서 논다라는 말은 인제 뭐 무의미하게 흥청망청 논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뭔가 자아 실현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상을 좀 영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걸 텐데, 뭐 요즘 말하는 뭐 웰빙하고도 좀 통하는 말이겠지만 그게 과연 뭐 좁게는 한국 사회에서 또 넓게는 21 세기로 접어든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예. 여기서 제가 SF 작품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SF의 인제 하위 장르가 또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뭐 시간 여행 이야기도 있고 외계인 이야기도 있고 우주 여행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또 미래 사회를 예측한, 흔히 인제 우리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문학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또 하위 갈래가 있습니다, SF 중에. 그중에 뭐 1984라든가 멋진 신세계처럼 미래를 좀 암울하게 전망을 했던 디스토피아 소설들도 있지만 또 유토피아를 그린 SF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제가 대표적으로 인제 두 작품을 제가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제 왼쪽에 보이시는 스키너의 월든 2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혹시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스키너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의 심리학을 인제 흔히 말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인가 해 가지고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이걸 인제 적용을 시켜서 나름대로 심리학적인 이상 사회를 그린 소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1940 년대 중반에 나온 소설인데요. 월든 2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심리학과에서는 뭐 서브 텍스트로 많이 읽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에코토피아라는 소설. 에코토피아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지금 뭐 거의 보통 명사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뭔가 친환경 생태적인 이상 사회를 일컫는 말로 에코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소설의 제목이에요. 1970 년대 중반에 나왔던 소설입니다. 미국에서 원래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하던 어니스트 칼렌바크라는 사람이 73 년인가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토피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지역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사회 체제와 사회 이념을 추구해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어떤 이상 사회를 이루고 산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이 에코토피아를 방문을 해 가지고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인제 탐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두 작품의 공통적인 설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만 하고 그것만 충족이 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뭔가 문화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런 걸 하고, 또는 뭐 레저나 스포츠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그걸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남들과의 경쟁이라든가 뭔가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이런 사회 체제, 뭐 더 많이 소유하고 누군가는 그 자본과 기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 뭐 잉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공정하게 분배가 되기보다는 뭔가 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현대 사회 시스템에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대안적인 시스템을 내놓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들이 무슨 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한 건 아니고, 꼭 그런 그 이념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부와 어떤 기술 수준, 과학 기술이면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그 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랄까요? 제안을 이러한 미래 SF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뭐 발표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과학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21세기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러한 작품들의 의미나 어떤 그 새롭게 우리가 좀 성찰해 볼 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SF에서 묘사했던 이러한 여러 미래 사회의 전망, 대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작품들에 어떻게 좀 성찰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현대 인류 문명 사회의 역사랄까? 그 특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인류 역사가 뭐 기록된 역사를 따지면 뭐 한 5천 년 이상, 또는 뭐 그 신석기 시대나 현생 인류의 역사도 대충 뭐 1만 년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이전에도 아마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나 뭐 또는 크로마뇽인들의 역사는 더 올라가겠지만, 그 더 위의 선사 시대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대략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현재 역사의 어떤 가장 오래된 과거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대략 1만 년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칠게. 근데 그 1만 년이라는 긴 시간 중에서 불과 최근 100년 정도의 시간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특성이 변화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래프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인간의 평균 수명 내지는 생물학적인 세대 교체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20세기 한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만 되면 다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웬만하면 30대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자녀 정도는 출산을 하는 그런 주기였다면, 지금은 사실 대부분 다 30대가 들어서야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첫 아기를 낳는 경우도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세대 교체 주기는 이제 점점점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옆에 이제 뚝뚝 끊어져 있는 이 선으로 보는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표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학 기술의 세대 교체 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또는 그냥 발달 속도라고 얘기를 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세기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세대 교체 주기를 추월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20세기라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20세기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스태틱한 팩터였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 몇백 년 됐죠. 삼국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소한테 쟁기를 걸어 가지고 논밭을 갈고 거기다가 이제 벽씨 뿌리고 똥거름 주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삼국시대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조선시대에는 어떤가? 예, 똑같아요. 여전히 소한테 쟁기를 걸어서 이제 논밭을 갈고 벽씨 뿌리고 똥거름 주고. 그러니까 1000년이나 지났어도 농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분야를 놓고 봐도 과학기술적으로 전혀 발전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조선시대로부터 불과 100년이 지난 20세기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트랙터라든가 이항기라든가 이런 기계화 영농이 되고 벽시들도 종자 개량이 되어서 훨씬 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름도 화학 비료라는 게 탄생을 해 가지고 비약적으로 인류의 그 식량 생산 능력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20세기 들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스태틱한 팩터에서 다이나믹한 팩터로, 그러니까 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동적인 요소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과학 기술의 변화 발전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예,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뭐 5천 년에서 1만 년 정도의 역사를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 속도가 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주기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탈바꿈하게 된 사건은 20세기라고 하는 요 최근 시기에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재 인류는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죠. 21세기가. 그래서 뭐 과학 기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빨리 변화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특이점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요 특이점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그러면서 19세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20세기 들어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이제 그야말로 거의 세기적 과학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어떻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져 버린 어떤 이 문명의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39년에 뉴욕의 월드페어,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죠, 엑스포. 예, 국제 무역 박람회인데 1939년에 뉴욕에서 벌어진 엑스포에서 제너럴 모터스 회사가 만든 정시관의 이름이 이제 퓨처람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흑백 사진이 그 당시 제너럴 모터스 회사에서 만든 전시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벽에 GM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게 이제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포항공대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이 1939년도 무역 박람회에서 이 길게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퓨처라마 전시관 안에 들어가서 뭘 봤을까요? 채팅창에다가 뭐 간단히 좀 반응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면 미래의 자동차, 뭐 미래의 컨셉카,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걸로 기대를 하고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뭐 당연히 자동차 회사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본 게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뭘까요? 예, 미래 도시의 모형입니다. 미래 도시에 이제 디오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1939년 당시에.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그 현대 문명의 대도시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잖아요. 예. 도대체 제너럴 모터스 회사에서 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줬을까? 예. 뭐 제너럴 모터스가 그때 당시에는 도시 건축이나 도시 설계 이런 사업 분야로도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 예. 그것보다는요. 지금 이 도시의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 그 높은 빌딩들 사이를 사통팔달로 다 이렇게 격자무늬처럼 잇고 있는 저 도로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 저게 뭐냐면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이 상품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수익 모델로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되려면 자동차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교통,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그런 형태로 미래 도시가 기획되고 건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와 21세기 이후 도시, 미래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보여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건데, 태어나 보니까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예. 근데 과연 과학기술이 발달한 도시의 모습은 이렇게밖에는 생길 여지가 없었을까? 또 다른 방향으로 도시가 디자인이 될 어떤 그런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까? 사실 이런 모습의 현대 도시의 모습은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잖아요. 그 뭔가 많은 교통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가에는 그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그 자동차와 그다음에 이제 보행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그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이렇게 또 나뉘는 이런 식의 어떤 현대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이런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도로 건설 회사, 그다음에 이제 빌딩 같은 대규모 건축 회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슨 에너지 회사, 기타 등등 그 근현대 그 세계 산업사를 혹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 문명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거대 인프라들은 사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의 몇몇 거대 기업 카르텔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점을 해서 그들의 패러다임대로 오늘날의 이 21세기 현대 사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실제로 구현이 된 현대 도시의 모습과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나?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인가? 지금은 이제 늦었지만 이런 또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왜 그런지 좀 살펴볼까요? 자, 이건 이제 포브스지에 실렸던 자료고요. 이것도 벌써 좀 지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회색 그 블록이 큰 거 4개, 그 다음에 반토막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큰 블록 하나가 1기가톤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4.5기가톤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1901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내내 소비한 콘크리트의 총량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블록이 6개 반이 있어요. 6.6기가톤인데 이건 뭐냐? 중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 동안 소비한 콘크리트의 총량입니다. 네, 좀 무시무시하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20세기 내내 100년 동안 소비했던 콘크리트의 양보다
1.5배나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소비를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2013년까지의 통계잖아요. 지금은 2021년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더 소비한 콘크리트의 양을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도표에서 저 위에 화면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콘크리트의 소비량 하나만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만 비교를 해도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다른 모든 산업 분야, 소비 분야로 다 확장을 해보면 정말로 그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 현재의 문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다 누리려고 하면 지구가 한 3개 정도가 필요하다. 예, 그 정도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뭔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그런 시기인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 자원도 자원이지만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라든가 뭐 미세먼지, 뭐 미세 그 플라스틱 같은 이런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또 뭐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빈부격차가 갈수록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 구조, 사회적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는 뭔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가져왔던 이런 식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고 대량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식의 문명 패러다임은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이제 공유 경제하고 적정 기술, 이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꼽고 있는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내가 항상 24시간 필요한 게 아니라면 꼭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소유를 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이런 식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 B&B라든가 또는 뭐 우리 지금 길거리에 너무 이것도 너무 많아져서 요즘 문제인데, 무슨 공유 자전거나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공유 경제의 어떤 수익 모델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작품, 에코토피아하고 월덴투라는 두 작품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공유 경제 시스템이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 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은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좀 아직까지 좀 저개발된 국가들에서 그 나라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전기 에너지 같은 거를 잘 누릴 수가 없는 곳에 간단한 과학기술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걸로 흔히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로우테크냐 하이테크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제작비하고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자공학 쪽에서 적정 기술 이념이 제일 잘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위쪽에 있는 게 1979년, 그러니까 지금 뭐 40년도 훨씬 넘었죠. 79년 당시에 250메가바이트짜리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의 모습입니다. 저 커다란 쇳덩어리가 250 기가도 아니고 테라도 아니에요. 250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동영상 하나도 못 담을 정도의 용량인데, 저 때의 기술로는 저 정도 저장 용량을 구현하는 데만 해도 저렇게 커다란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분야의 전자공학 기술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손톱만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지금 밑에 사진이 이제 2013년 자료로 16기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마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도 구현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정 기술 이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 과학 기술이 뭐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환경 오염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온실가스도 발생시키고, 뭐 최근에는 뭐 그 비트코인 채굴하느라고 컴퓨터 돌리는 게 전 세계 무슨 전력량의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룩해 놓은 과학 기술을 다 폐기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우리가 돌돔기 쓰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적정 기술을 포함한 이러한 그 새로운 과학 기술 이념들을 우리가 오히려 적극 더 도입하고 활용을 해서 과학 기술로 발생한 문제점은 또 다른 과학 기술로 해결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우리의 미래를 모색을 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하고 이제 후반기 들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극적으로 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상상했던 미래 사회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커다란 빌딩들, 그다음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하늘을 나르고 있는 뭐 비행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한마디로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상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 기술적 낙관주의죠. 내지는 뭐 만능주의, 뭐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장밋빛 미래상이었는데, 실제로 장미꽃이 핍니다. 아주 커다란 장미꽃이 1945년에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죠.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장밋빛 미래만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못 사용하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발등을 찍힐 수도 있겠구나. 발등을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기에 한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전면 핵전쟁에 대한 공포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콜드워, 냉전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가 공멸을 할지도 모르니까 미국과 옛소련을 비롯한 이 그 자본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냉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갈등과 긴장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지만, 이제 90년대 들어서 소련 동구 몰락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이념 갈등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가라앉았고요. 중국은 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지금은 뭐 어느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시장 경제 체제에 완전히 편입이 된 상태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관하고 어떤 장밋빛 미래만을 꿈꿀 때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렇게 꿈꿀 때 이 문화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 SF 작가들은 과연 그럴까?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퀴즈 하나 좀 드릴까요? 이 1945년에 핵폭탄이 터지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을 갖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예스만을 외칠 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기술이 과연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뭔가 좀 회의를 가지고, 겉보기에는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다라는 거를 소설로 쓴 영국 작가가 있어요. 1932년에. 혹시 이 작가와 작품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소설의 제목은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제목이지만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기도 디스토피아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예, 1932년에 영국의 소설가가 쓴 이 소설. 예. 예, 바로 답이 나오네요, 역시. 예, 맞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죠. 예. 그래서 멋진 신세계는 이제 그 SF 미래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오늘날 영미 문화권에서 그 SF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주류 문학계에서도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유가 당대의 어떤 주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현대 사회를 성찰적으로 통찰을 하고 그 생각을 소설로 형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멋진 신세계도 그렇고, 사실은 1984도 지금 이제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막 그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앞서서 전망을 한 것이 또 조지 오웰의 1984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빅브라더가 사회 구성원들을 다 감시하죠. 어딜 가든지 감시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감시를 하고 간섭을 하죠. 예, 그건 이제 그 전체주의 경찰국가 체제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조지 오웰이 그런 작품을 썼던 거였는데, 아무튼 SF 중에서도 좀 뭐랄까 우리한테 좀 어떤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낙관적인 미래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SF 작가들은 또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어떤 부정적인 미래, 뭔가 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SF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계적 과학기술은 세계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난다. 20세기 들어서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핵 폐기물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윤리적으로 사회윤리, 뭐 개개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어떤 명운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윤리 문제하고 동시에 태어난 것인데, 과연 우리는 20세기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찰을 했는가? 뭔가 좀 약간 사후 약방문식으로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어떻게 좀 수습해 보려고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1세기가 되고서도 20년이 넘은 시점인데, 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세기 세대들이 21세기 세대들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숙제를 떠넘겨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세기가 과학적 상상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이제는 윤리적 상상력이 더 필요한 시대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상상력의 시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적절히 통제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사회 윤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되는 시대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또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흑백 사진은요,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모습입니다. 저 다정하게 미소를 교환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갓난아기가 있죠.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혹시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이제 정확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대충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게 언제쯤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80년대 또 70년대, 예, 뭐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네, 197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이 좀 넘었죠. 예,
시험관아기는 그때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 부부들한테 엄청난 복음이 되었죠. 시험관아기 시술 덕분에 2세를 얻게 된 전 세계 수많은 부부들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시험관아기 시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에게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1978년 당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저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과연 한 번만에 시도해가지고 성공을 했을까요? 네, 분명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시험관아기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성공률이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시험관아기 시술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돼가지고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비용도 꽤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이 여성분의 몸에 굉장히 이게 힘든 과정입니다. 예,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인공 수정을 시켜서 이제 배아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몸 안에 착상을 시켜서 가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산을 하는 이런 방식이 시험관아기 시술인데 1978년이 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저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과연 이런 방법을 써서 태어나게 한 아기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랑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 없이 똑같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잘 태어나고 잘 자라줄 것인가? 이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8년 당시에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킨 그 당시의 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리스크들을 안고서 모험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쳤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공 수정을 거쳐서 이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아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보통 뭐 3개 혹은 4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중간에 자연유산이 되는 거 될 때 저 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배아를 보통 2개 이렇게 착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되게 이란성 쌍둥이들이 많죠. 예,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서 지금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둘 다 고등학생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배아를 4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2개를 착상을 시키고 성공적으로 이제 아이를 얻었을 경우에 남은 2개는 남은 배아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냉동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해동시켜 가지고 또 이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려고 할 때 그 배아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성공적으로 아이를 얻고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더 얻을 계획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배아 중에서 남아있는 그 잉여분 배아들은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폐기 처분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제가 알기로 이 천주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권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의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간이라고, 예,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생겨난 그 인공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들은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사실은 뭐 낙태 수술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임신 몇 주까지는 낙태 수술을 허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간주를 해서 낙태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불법 낙태 수술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 배아들이 인간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걸 누가 정하겠어요? 이거 하늘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끼리 합의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도 100 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의견에 합의를 하는 건 아니죠. 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건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어떤 사람들은 배아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뭐 배아는 아직까지는 인간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니까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가 되어도 할 수 없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아들은 폐기가 되어도 법적인 책임은 따지지 않는 걸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기적 과학 기술은 세기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학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전까지 인류 역사상 그전까지 한 번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학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받아들이기로. 왜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누리게 되는 어떤 혜택이 이거를 우리가 포기했을 때 감내해야 될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전공학의 맞춤하기, 유전공학적 맞춤하기, 유전자 맞춤하기죠. 디자인 베이비. 이건 어떨까요? 이 가타카라는 영화가 벌써 나온 지가 뭐 20몇 년이 지났네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가타카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언제 한번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타카라는 영화, SF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21세기 전반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 남았는데 이미 이건 사실 어느 정도 현실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아기가 태어났죠. 예, 그 아기가 태어나게 만든 그 의학자는 그 에이즈에 취약한 유전자를 제거하고 태어나게 했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의료복지 차원에서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 사람을 구금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저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맞춤하기를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거보다 몇 년 전엔 이제 복제 인간을 허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또 세계적으로 논쟁이 있었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또 토론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유전자 맞춤 아기를 과연 우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야만 되는 걸까?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허용했다가는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2세가 태어나게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뭐 저기 뭐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뭐 모든 건강한 유전자들만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2세가 태어나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한두 세대 정도만 지나면 지금의 뭐 금수저, 흑수저 차원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이 계층이 갈리어서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회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사회고요. 네. 근데 이 가타카라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에단 호크가 주연한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 수명이 한 30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장래 희망이 우주 비행사인데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 허가를 아예 얻지를 못하죠. 그래도 저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우주비행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눈물겨운 감동적인 노력들을 해 나갑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이 가타카 영화의 주된 줄거리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또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관하기 시술도 만약 지금 개발이 되는 거였다면
이게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978년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과학 실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 규정들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관하기 시술도 어쩌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기적 과학 기술은 세기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이고 21세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새로운 과학 기술로 인해서 뭔가 나쁜 영향들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상상력이 더 필요한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의 가상 상황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미리 시뮬레이션에 보여주는 게 바로 SF라는 분야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 핫한 게 뭐가 있죠? 바로 AI잖아요. 예, 로봇과 AI,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윤리적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고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사진은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South Korean woman's hair eaten by robot. vacuum cleaner as she slept. 그러니까 저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고 땅바닥에 이부자리 깔고 주무시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 전에 로봇 청소기를 이제 켜놓고 잤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방바닥을 돌아다니다가 이 누워 계시는 아주머니 머리카락을 자기가 청소해야 될 걸로 보고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빨아들이고 이분 머리카락은 이제 당연히 두피에 붙어 있으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분의 머리하고 완전히 이렇게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다가 이제 혼비백산해서 깨어났는데 도저히 이 로봇 청소기를 떼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119를 불렀어요. 근데 119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로봇 청소기를 분해를 해서 겨우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분 머리를 다 자르거나 지금 막 그래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하나의 해프닝 내지는 좀 우스갯사건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여러 AI들이 점점점 더 발전이 되고 점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전투 현장에서 쓰이게 되고 특히 이럴 경우에 사실 지금도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 무인 전투기 드론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물론 그거는 이제 AI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드론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안전한 곳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들이 드론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뭐 테러리스트의 뭐 거주지다, 은거지다,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회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폭탄을 투하해 가지고 그 표적 그 사격을 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무고한 민간인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매트릭스라든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 보면 이런 로봇들이 인간을 막 죽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로봇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AI들한테 초기에 세팅해 놓았던 어떤 그 미션, 임무 이런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인간만은 무조건 신성 불가침으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 같은 거를 삽입하지 않으면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분명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더 복잡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를 포함해서 SF 영화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 SF적인 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봇 AI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윤리적인 상상력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막 좀 흑백 논리식의 이분법적인 그 캐릭터들이 AI 로봇으로 등장을 하죠. 인간의 적 아니면 인간의 친구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터미네이터 로봇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센테니얼 맨은 그 199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로봇이 점점점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인간처럼 외형을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 명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 로봇 연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무슨 예쁜 나무 조각 공예품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굉장히 유용한 발명 특허도 내고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 로봇의 주인이 네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쓰고 싶은 데는 네가 그냥 알아서 써라 하고 돈을 이제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전제가 되는 게 로봇 AI도 자기 명의로 된 금융 계좌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렇지만 이미 현실에서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만약 알파고가 인간들의 프로 바둑 대회 같은 데 참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우승을 하든지 상위 입상을 할 텐데, 알파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어도 그럴 경우에 그 상금은 바둑 프로그램의 소유자한테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복잡한 상황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그냥 낙서하는 것처럼 대충 엉성하게 슥슥슥 뭔가를 그려놓으면 이거를 아주 숙련된 화가가 그린 것처럼 아주 잘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미술품이 될 경우에, 예, 그 그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그냥 낙서처럼 쓱쓱쓱 그린 사람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또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또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제 잘 그린 그림으로 변환을 시킨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 지분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 AI 기계 인간들한테 뭔가 특수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 AI 로봇들한테만 제한적이나마 어떤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 시스템에서 더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AI 로봇이 나오는 SF 영화는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AI 같은 영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로봇 소년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그 인간 엄마의 사랑을 받고 뭐 그런 여기 내용이 나오는, 이 영화도 이제 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중간에 로봇 소년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 장면을 딱 보면 바로 연상이 되는 게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기동물, 예,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데리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막 길에다 내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개나 고양이 같은 거. 근데 미래에는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건 사실은 SF가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방이나 뭐 지방이든 어디든 간에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AI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집에서 혼자 쓰러지셨는데 그 AI 스피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뭐 119가 출동을 해서 겨우 이제 위기를 넘겼다, 이런 사례가 벌써 몇 건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AI 스피커지만 여기에 간단한 메커니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정교한 이런 메카니컬한 파트가 결합이 되게 되면 그냥 똑똑한 로봇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려 로봇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소통도 가능하니까 반려동물보다 어떤 면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버려진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영화 이제 많이들 보셨죠. 예. 뭐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시리가 깔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용 인공지능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허라는 영화에서처럼 인간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대상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AI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는 뭐 SF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런 또 가상 상황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저렇게 AI하고 둘이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AI한테 만약에 상속을 했다. 그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사실은 윤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회윤리적인.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AI가 우리 사회에 이제 도입이 되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AI 로봇이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용이 될 것인가를 굉장히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묘사한 SF 소설이 또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작가일 텐데, 테드 창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 SF 작가입니다. 이 사람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콘택트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또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고 그랬었죠. 이 테드 창 작가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은 중편 소설이에요.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얇은 소설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동물원에서 조련사로 일하던 주인공이 새로운 어떤 조련 일을 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AI를 하나 맡아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들은 뭐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연산 능력 같은 거는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사회생활을 익히고 하듯이, 이 주인공도 AI 로봇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잘 묘사한 소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인데,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기술이죠. 그게 과연 21세기 중에 언제쯤 구현이 될지는 또 이제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아무튼 오늘 제가 AI 로봇이 등장하는 SF 영화나 소설들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탄생된 상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뭐 그런 미래 시나리오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유전공학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분야의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SF에서 보던 상황이 SF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앞서서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온 지금 현재 인류의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는 아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0년대생들. 여러분들 같은 21세기 세대들이 이제 21세기 중반이 되면은, 뭐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의 비중을 이제 점점점 1년, 2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넓혀 가실 텐데, 여러분들 21세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우리 20세기, 그러니까 저 같은 20세기 세대들하고는 저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21세기 세대는 생물학적으로는 20세기 세대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지만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새로운 인류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21세기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의 환경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 그림은 이제 사이언스 잡지에 실렸던 건데요. 이것도 자료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21세기 세상의 핵심을 한 그림으로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아래 위로 확 벌어져 있는 그 아래 위에 벌어진 폭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총 양을 나타냅니다.
1986년을 이제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요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2007년 기준인데 지금은 2021년이니까 지금은 아마 이 아래 위로 벌어진 폭이 훨씬 더 크겠죠. 이 위쪽은 아마 저 모니터는 물론이고 제가 있는 방 천장 뚫고 저 위로 올라갔을 거고요. 이 아래쪽은 아마 건물 지하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과 아래에 살구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책이라든가 뭐 LP 레코드,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살구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 다시 말해서 컴퓨터 파일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다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USB라든가 또는 뭐 CD라든가 이런 데 담겨 있는 정보들인데,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날로그 정보와는 달리 디지털 정보는 원본과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기계들끼리 상호 소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재가공과 그것을 응용한 새로운 어떤 그 창발적인 정보 내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그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들도 계속 생산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양으로 디지털 정보가 대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로우 데이터로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21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로우 데이터, 원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거대한 디지털 정보, 이게 바로 빅데이터죠. 예.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게 될지는 사실은 다 우리들 손에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시대, 디지털 정보의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21세기 세대들은 어떤 문화인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아재들, 20세기 세대들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텍스트 포털에서 먼저 검색을 하지만, 신세대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먼저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활자 매체보다 시각 매체, 특히 동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21세기 세대들한테는 더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애들 책 안 읽는다고 뭐 그 기성세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이 책이라고 하는 활자 매체가 가장 이제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기본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건데, 사실 21세기 세대들은 그에 못지않게 시각적인 정보, 그다음에 특히 동영상 정보들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윌 셀프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작가가 약간은 좀 자조적으로 이런 말도 했어요. 구텐베르크 마인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지금 21세기 접어들어서. 그래서 21세기 세대들은 이런 어떤 그 미디어, 어떤 형태의 미디어에 더 익숙한가,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포용성, 열려있는 마음,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있어서 20세기 세대들보다 훨씬 더 수용성이 높다. 받아들이는 그 폭이 넓고 자연스럽고 쉽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들 보신 그림일 텐데, 옛날 뭐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생 인류로 오기까지 인류는 이런 식의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인류의 모습은 진화의 최종형인가? 세월이 더 흐르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또 변해갈 것인가? 네. 그게 이제 트랜스 휴먼의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포스트 휴먼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이게 사이보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이보그라는 게 뭡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디지털 프로세서가 달린 의족이나 의수를 달고 있는 분들은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사고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내거나 이래야만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장기라든가 인공수족 같은 거를. 근데 앞으로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이런 컴퓨터라든가 기계 부속을 자기 몸에 부착을 시켜서 사이보그화 되어가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유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세대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20세기 세대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가장 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특이점, 싱귤러리티 아주 적극 옹호론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여기 타임지 표지로도 소개가 됐지만 2045년이면 인간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네. 어떻게? 인간 두뇌에 있는 모든 정보와 기억을 다 컴퓨터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클라우딩을 시킨다고 할까요? 이래가지고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그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레이 커츠와일의 묘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48년생인데 영원히 안 죽는다. 뭐 정말로 그럴진 두고 봐야겠지만 커츠와일이 굉장히 이제 유능한 발명가인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닌데 이제 연구 환경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커츠와일을 포함해서 이 특이점이 20세기, 21세기 중반이면 도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 여론도 좀 있어요. 이건 뭐 자기네가 종사하는 분야의 어떤 홍보 마케팅하는 거다. 뭐 그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그 언제 오느냐의 어떤 그 늦고 빠르고의 문제지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슬슬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타이밍인데요. 이게 좀 뭐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포항공대에서도 아마 그 남성과 여성, 그 페미니즘과 또 거기에 따른 남성들의 어떤 뭐 역차별, 뭐 흔히 말하는 뭐 백래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1세기 세대의 여성과 남성분들이 서로를 비난을 하고 이러면서 대립을 하는 것 자체가 타겟 설정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20세기 세대입니다만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교육받은 이제 9세대죠. 기성세대인데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 세대들한테 물려준 세상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 위기에다가 그 환경 오염, 우리 몸 안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에너지 자원 문제, 그 다음에 뭐 생물 다양성이 줄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뭐 핵 폐기물, 뭐 원자력은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원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 대신에 핵 폐기물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아무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냥 뭐 바닷속 깊은 곳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위험 표시해 놓고선 그냥 묻어 놓자 이렇게 가는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 그다음에 그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 원자 폭탄 같은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안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그래도 과연 원자력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원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의 여지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핵융합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클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런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연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각자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가마다 이제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들이 있지만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 뭐 그런 사각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과연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준수가 되고 있느냐? 예. 뭐 아무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공정한 재분배 문제도 지금 명쾌하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남성과 여성, 페미니즘과 뭐 남성 역차별 이런 식으로 어떤 젠더 문제를 가지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 어떤 이념, 통념, 이런 체제 자체도 20세기 세대들이 만들어서 21세기에 지금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기성세대가 왜 우리들한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에 나서지 않는가를 촉구하느라고 주변 친구들과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뭐 동맹 휴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당시 예전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 유력 강대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정상회담에서 뭐 How dare you 이러면서 기성세대의 세계적 정치 지도자들을 막 꾸짖고 이런 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툰베리에 대해서도 뭐 또 이런저런 뭐 비판들이 있죠. 뭐 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자기는 또 친환경적인 생활을 안 하더라, 뭐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논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툰베리는 아직도 미성년자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직 10대 후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툰베리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한 평범한 하나의 청소년일 뿐인데, 그런 아이가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뭔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성찰을 요구를 하면, 우리 20세기 기성세대들은 이거를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조금이라도 21세기 세대들한테 좀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세기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21세기 세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20세기 세대들을 타겟으로 삼고 20세기 세대들을 극복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20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간 미봉책, 사후 약방문,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의 어떤 수습 전략,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리니어한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발상을 완전히 뒤집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세대들이 기성세대 20세기 세대들을 완전히 퇴출돼야 될 대상으로 지목을 해서 앞으로 남은 21세기 세월 동안 완전히 뭐랄까 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정도의 아주 격렬한,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갈등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갈등이라면 갈등이지만 제가 볼 때는 20세기 세대들의 어떤 실패거든요. 20세기의 과학기술은 성찰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21세기는 성찰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F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찰하는 과학기술이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세상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암울하게 풀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세대들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의 유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힘으로 20세기가 남긴 20세기 세대가 남긴 이러한 좀 부정적인 유산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블록체인 그러면 무슨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쪽으로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권력이나 정보가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얘기하자면 민주화를 기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AI 판사 또 AI 무슨 뭐 법정에서 AI가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몇몇 나라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을 봐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법 집행을 한다고 해도 인간들끼리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편향된 치우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가진 사람이 받을 때는 그만큼 벌이 심하지가 않고 없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굉장히 또 가혹하게 징벌이 처해지고 이런 불합리한 모순들을 우리는 늘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기계적으로 AI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거를 기성세대들은 뭐 인간적이지가 않다. 뭐 그러다가 뭐 매트릭스나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충분히 그런 걸 방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더 그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고 사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이나 AI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1세기 세대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21세기 중반쯤이 되면 과학기술의 힘으로 훨씬 더 사회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그렇게 구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세기 기성세대들이 혹은 반발하고 저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21세기 세대가 과감하게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 그 다음에 그것에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상상력이란 어떤 것인가? 윤리적 상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힌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좁은 시야, 좁은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시간과 공간 축으로 가로 세로 축을 놓고 사람들의 시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70년대 초반에 나온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인간의 그 문명 비판 전망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윤리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시야를 넓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적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으로 SF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일론 머스크니 스티븐 잡스니 또는 뭐 빌 게이츠니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멘토로 삼고 뭔가 이렇게 막 따르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유리한 식으로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셔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업가가 아니라 그 문명 평론가이자 학자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역사 과목은 가르치면서 왜 미래는 가르치지 않느냐? 과거 역사는 가르치면서 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국사나 역사 시간에 무슨 뭐 중세의 무슨 과거 제도가 어떻고 로마의 사회 제도라든가 봉건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했죠. 물론 지나간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과학기술이 수시로 변화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부터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SF를 읽히자는 겁니다. SF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이자 문학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미래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S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이랄까?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SF는 미래의 과학 기술을 예측하는 것이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SF는 미래의 과학 기술을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시나리오의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떠한 또 미처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들이 나올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SF, 다양한 미래를 묘사한 SF라는 거죠. SF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다양한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고 주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 21세기 세대 또는 거기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곰곰 생각해보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예.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해주신 박상훈 선생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들리시진 않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질문할 내용들이 많을 텐데 혹시 조금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럼 오늘 주로 21세기에 SF를 포함해서, SF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세계상을 한번 꿈꿔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요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 SF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기를 맞았잖아요. 선생님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윤리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한국 SF 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SF라는 장르 자체의 지분이 커지고 일반인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단순히 제가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SF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시공간적인 시야가 좀 넓어지는 방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F에 관심을 다들 많이 가지게 되는 거,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건 반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F 문학 작품들과 그 독자들의 어떤 인구 분포학적인 통계 같은 걸 보면은 사실은 또 젊은 여성 독자분들이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페미니즘을 포함한 그 사회에서 좀 그동안 여러 종류의 마이너리티로 취급을 받았던 쪽의 목소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SF라고 하는 것은 늘 당대의 그 아젠다에만 완전히 몰입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망까지 늘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SF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이미 묘사가 되고 있지만 어쩌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젠더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 이슈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상상력도 이제는 SF 작가들은 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상상력까지도 이제는 좀 더 기대를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좀 온 것 같아서,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정리하신 학생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SF와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어떤 내용이든지 질문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만 더, 네, 네, 좋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 여기 포항공대는 그 이공계 전공자들만 있는 학교잖아요. 네. 이런 학교에 만약에 SF 창작 수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SF 작가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지금 이제 이 우주의 탄생 기원을 크게 이제 빅뱅 이론하고 정상 우주론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대세는 빅뱅 이론이지만 정상 우주론, 그러니까 이거 빅뱅 이론은 BB 이론이라고 하고 정상 우주론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SS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우주론의 대가였던 분이에요, 프레드 호일이. 그래서 아마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텐데, 프레드 호일이 SF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천문학자이자 유명한 과학자인데 SF도 썼대더라 차원이 아니라 SF 작가 프레드 호일도 작품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썼고, 그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이 또 읽고 있고, 그 아들도 뭐 같이 합작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칼 세이건도 비록 SF 소설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콘택트라는 소설은 뭐 굉장히 SF로서 또 굉장히 좀 괜찮은 작품이었거든요. 예. 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 과학기술적 묘사의 어떤 정밀성에 초점을 두는 걸 이제 하드 SF라고 하는데, 하드 SF 소설 중에 아주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들 중에는 본업이 또 뭐 물리학자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출신의 과학자이면서 SF 작가, 물론 이제 김초엽 작가처럼 이제 아예 전업 작가로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과학기술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연구 작업을 하면서 또 SF 작가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텍 어워드가 앞으로도 좀 쭉 잘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예. 네, 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여기 포항공대는 확실히 이제 전공 공부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창작이나 이런 과목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서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 사례에서는 좀 가능할 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 뭐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질문 들어봤고요.
예.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채팅창에 질문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자, 김민수 학생께서 올리신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지만 SF와 판타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과는 다른 가정과 그 가정에 따른 이야기라는 점에서 둘이 유사한 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몇몇 환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작품의 경우 미래 기술의 탈을 쓴 마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판타지하고 SF는 둘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아닌 다른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묘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판타지도 그렇고 SF도 그래요.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차이점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이 가상의 시공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자연, 우주,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세상이면 그거는 이제 SF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계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이제 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세상이면 그거는 이제 판타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서양의 판타지뿐만 아니라 동양의 뭐 옛날 무협 소설 같은 걸 봐도 이거는 이제 동양적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저기 모호한 것은 요즘 나오는 소설들은 판타지하고 SF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흐릿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이버 스페이스가 배경일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자연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안 돼도 무방하잖아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뭐든지 구현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일 경우에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SF냐 판타지냐라는 걸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야말로 진짜 어떤 자연 물리 법칙 같은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용이 나오고 검 마법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자연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식의 뭐 이를테면 이건 뭐 모던 판타지라고나 해야 될까? 뭐 그런 작품들도 좀 있는데 요즘은 이런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거를 뭐 옛날에는 보더라인 소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슬립스트림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슬립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무슨 뭐 어떤 물체가 빨리 휙 지나갔을 때 그 자리에 뒤에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막 뒤섞이는 걸 말하는데 뭐 자동차가 빨리 지나간다거나 또는 뭐 비행기가 빨리 지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 장르 그러니까 그 순수 문학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문학을 말하는 거죠. 주류 문학이나 SF나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작품들이 요즘 점점 많아져서 사실은 이게 작품 하나를 두고서 이게 SF냐 판타지냐라는 거를 논하는 게 더 이상 좀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독자들도 이제 요즘은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뭔가 의미 있는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재미가 있으면 독자로서 기쁠 따름이고 굳이 이게 SF냐 판타지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굳이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나 평론가들이 아니고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장르 구분도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기술의 탈을 쓴 마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유명한 SF 작가였던 아서 클라크라고 있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작품을 썼던 작가인데 아서 클라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하기 힘들다. 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9세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원자폭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마 마법이나 마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21세기 전반에
과학적 상식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마법처럼 보이는 일들도, 물리법칙을 막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도 뭐 미래에는 또 그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해서 그것이 또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SF가 되어버리는 뭐 그런 것도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김승현 씨 질문입니다. 모든 소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SF라는 장르에서는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겹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재가 겹칠 때 SF적 상상력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SF 소설 공모전 심사할 때마다 늘 이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전 세계 모든 SF 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기발하고 독창적인 오리지널 SF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SF 좀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상, 이런 세팅,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예전에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에서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이미 제시했던 거다. 100의 99%는 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굳이 이걸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작가는 어떻게 자기만의 좀 독창적인 캐릭터라든가 시대 배경이라든가 이야기 구성 전개로 다르게 풀어냈는가, 그 과정의 독창성들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처음에 설정만 가지고서 SF가 이건 표절이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뭐 이런 거죠. 시간여행 이야기는 H.G. 웰스가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시간여행할 수 있는 장치라는 아이디어는 전부 다 표절이 되어버리는 거냐라면 그건 아니거든요. 뭐 사실 이거는 SF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추리 소설에 있어서의 무슨 밀실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하게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 소재가 겹치거나 SF적 그 상상 자체는 대부분 표절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이 갈 경우에는 이제 그건 이제 표절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SF를 좀 평소에 많이 본 사람들이 뭐 걸러낸다거나 또는 뭐 책으로 출판됐을 때 독자들이 또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다 이제 걸러지는 편입니다. 예. 자, 이걸로 답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SF만의 주제의식 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을 했지만, 그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이나 또는 이런 예술계통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한 번씩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SF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그쵸? 스릴러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쭉 손에 꼽았던 이런 장르들은 그 명칭만 보면 그 장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정서가 뭔지 이제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맨스를 딱 선택을 하면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로맨스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본단 말이죠. 우리가 호러를 선택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공포가 등장한다는 걸 알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SF를 선택할 때는 뭘 기대를 하고 보는 걸까요? 호러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로맨스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스릴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추리를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SF를 선택을 할 때는 뭘 기대하는 걸까? 이게 아마 질문 주신 분이 SF만의 주제의식 내지는 SF만의 독특한 정서를 말하는 걸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영미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센스 오브 원더라고, 센스 오브 원더라는 말을
SF하고 판타지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정서로 얘기를 해요. 센스 오브 원더가 뭐냐? 우리말로 쉽게 옮기자면 경이감입니다. 경이감. 경이롭고 뭐 다른 느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타지하고 SF의 차이,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아닌 다른 가상의 상상 속의 시공간, 상상 속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우리가 접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어떤 낯설음, 생경함, 그리고 기이함, 이것이 SF와 판타지만의 고유의 정서인데, 여기서 판타지하고 SF가 또 이제 어떻게 갈리냐면, S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과학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접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낯설은 어떤 즐거움, 이거를 이제 센스 오브 원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그 외계의 지적인 존재들하고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에 성공을 했다라는 상황이 SF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콘택트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만약 저게 정말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뭐 좀 신기하고 흥분되고 놀랍고 뭐 이런 경이로움을 느낄까, 이런 것들이 SF의 어떤 고유의 정서이고,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뭐랄까 좀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라고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성찰적인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좀 끌어낼 수 있을까? SF의 센스 오브 원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일까? 추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고, 호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고, 로맨스를 통해서 얻는 게 있다면 SF의 센스 오브 원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작가마다 작품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은 공통적으로 SF의 센스 오브 원더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이 SF만의 주제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작품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들어가며 하면 얘기가 좋을 텐데, 오늘 제가 강연 때 몇몇 SF 작품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미루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 주셨는데, 그냥 장난삼아 생각해 본 내용인데, 일본이 SF 소설과 만화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진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등의 자연재해가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상력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국내에서도 S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후변화라든가 인공지능 등 이전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사회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SF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주 예리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어떤 재난과 파국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반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해리포터나 반지 제왕 같은 판타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현대의 고전으로 읽혀지는 명작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다 영국 작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포함한 그 아주 유명한 SF 작품들을 많이 썼던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도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왜 영국 작가들이 이렇게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가들이 많이 나왔을까를 두고 누군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영국 날씨 맨날 우중충하고 그냥 비도 오고 그러니까 밝은 햇볕을 쐴 일도 없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하겠냐고 상상이나 하지. 근데 뭐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도 맨날 땅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불안한 시공간 말고 어딘가 다른 좀 더 과감하게 그 확장된 다른 시공간에 대한 상상력들이 조금 더 발휘되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인공지능이나 기후위기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현실의 우리의 시공간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환경들을 계속 위협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대안적인 상상으로서의 SF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간 것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통찰이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점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후 위기나 뭐 인공지능에 따른 뭐 직업이 앞으로 뭐 점점점 인간들의 직업이 뭐 점점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위협 플러스 뭐 21세기 들어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 세대들이 더 살기가 빡빡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재들이 뭐 우리 때는 뭐 대학만 나오면 직장은 골라서 취업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20대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분통 터질 일이죠. 예, 그 자기네들은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우리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나? 이건 뭐 제가 강연 때 또 했던 얘기하고도 맥이 닿는 건데, 그 20세기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을 할 일이고, 21세기 세대들, 젊은 분들은 SF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대안적인 문명 패러다임을 더 좀 모색해보고,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또 그 여론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충분히 시도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이민수 님이 올리신 거예요. 소설에 나오는 과학 소재들이 당장 실현은 되지 않더라도 이론적인 근거 같은 것이 존재해서 좀 더 현실성이 부과되는 것이 SF에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은 SF 작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과학 이론에 위배되는 상상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과학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제한 없이 막 나가는 그런 과학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SF 작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SF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고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혼자 이리저리 궁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을 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우주 SF에서 흔하게 접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와프 항법이라는 게 있죠. 초공간 도약. 그러니까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으로는 불가능해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질량이 무한대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뭐 스타트rek이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뭐 숱한 SF들에 보면은 초광속 여행을 막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작가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이게 불가능한 건 알지만 가능하다 치고라고 읽는 건데, 그 멕시코의 물리학자 중에 알퀴비에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선의 뒤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중력이 큰 중력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질량이 되겠지만 블랙홀 같은 그런 거를 딱 두면 그 주변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돼서 버블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버블에 밀려나서 이 우주선이 버블에 밀려나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간에 왜곡이 생겨서 버블이 생기는 거지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이게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뭐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론적인 건 모르지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알퀴비엘의 항법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스타트rek을 보다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rek에 나오는 또 굉장히 그 시그니처 같은 설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순간이동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트rek의 주인공들이 우주선 안에서 전송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뿅 하고 사라졌다가 외계행성 표면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텔레포테이션이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일단 뭐 물질을 순간 이동하는 것도 이동하는 거고 그 물질들을 해체했다가 재조립을 하는 과정이라면 그 조립에 필요한 정보도 같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정보는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그리고 한 공간, 한 시공간에서 물질이 소멸이 되고 다른 시공간에서 물질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가 그 스타트rek에서는 전혀 묘사가 안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1960년대 드라마로 시작을 했거든요. 미드로. 그때는 모선에서 이제 외계행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은 셔틀 우주선을 또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제작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텔레포테이션 하는 걸로 하자라고 설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스타트rek의 시그니처 설정이 됐는데 그 소립자 양자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텔레포테이션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실험을 90년대 말에 그 미국 과학자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처지의 표제 기사로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 아마 그 텔레포테이션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스타트rek처럼 질량을 가진 어떤 어느 일정한 크기 이상의 물체가 텔레포테이션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텔레포테이션이 입자 수준에서나마 제한적으로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거라서 기존의 과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지식 체계 안에 틀을 깨는 어떤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늘 과학자들과 SF 작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 모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식의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피드백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 뭐 SF들을 좀 보시거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연구나 또는 뭐 아이디어 이런 것에 좀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로 SF 작품도 좀 많이 읽고 또 한편으로는 창작에도 한번 도전해 보면 여러분들 연구가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SF 분야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오셨고 많은 작품들을 봐왔고 그리고 작품들을 또 발굴하셨던 그런 박상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 긴 시간 동안 SF에 대해서 SF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함께 해주신 박상윤 대표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